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영끌, B2 막아라, 개인별 대출 총량 규제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DSR을 적용함으로써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대출 규제 조건은 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대상 범위가 더욱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차주 DSR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서울은 약 83.5%, 경기도는 약 33.4%의 분포도를 보임으로써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강화되는 차주 단위 DSR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LTV, DTI, DSR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으로 쓰고 있는 평가 기준은 주택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소득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는 LTV를 살펴보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산출을 할 때 주택의 가격에 LTV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TV 비율이 60%다 하면 1억인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에는 DTI, DSR이 있는데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산출을 할 때 주택의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플러스한 다음에 이거를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플러스한 다음에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TI는 이자만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DSR을 적용하게 되면 원금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 금액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 금액이 늘어나면서 대출 총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주택담보가치와 차주의 소득 수준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차주의 소득 수준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DTI보다 DSR이 더욱더 강하게 적용되어서 대출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강한 DSR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LTV는 지역에 따라서 주택가격 대비 40% 내지 60%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고가 아파트인 9억 이상은 20%까지 대출을 규제하고 있고 15억 이상은 0%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해서 차주 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당의 신임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공약을 하고 또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는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또한 논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확정되어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중기 관리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개념도입니다. 시장가치는 거시 건전성 부분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및 연착륙을 시키겠다. 미시적 관행 부분인데요. 차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 하는 내용에서는 차주 단위 DSR을 전면 도입한다. 그리고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를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민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확충해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한 가지는 장래 소득 반영 등 DSR 산정을 할 때 합리화시키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청년층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장기가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40년까지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제 1번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2020년 중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 통화 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계 신용 증가율 추이를 보게 되면 19년도에는 증가율이 3% 내지 4%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을 보게 되면 7% 내지 8%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높은 증가율을 19년 수준 3% 내지 4%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제 5번을 보게 되면 차주 단위 DSR 단계적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추진 배경은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현행 주담대 취급 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는 타 대출 원금 상환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DTI는 타 대출에 있어서 이자만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DSR을 적용해서 원금까지 상환을 하고 대출 총량을 줄이도록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주요 내용입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주담대가 현행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신용대출의 경우는 연소득이 8천을 초과하는 사람이 1억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 도입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1단계에서는 2021년 7월에 주담대는 전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까지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9억에서 6억으로 금액을 줄여서 더 확대를 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신용대출도 1억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DSR을 적용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2단계는 22년에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DSR을 적용하게 되고, 3단계는 23년에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을 모두 적용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에 비하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굉장히 DSR 적용 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 대출액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다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보험대출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항을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중에 약 83.5%가 해당이 되고, 경기도 아파트 중에는 약 33.4%가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계속 강화를 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단 소득 외에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출 신청 시 차주 단위 DSR 적용을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제외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외에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인 전세자금 대출, 예금 적금 담보 대출, 보험 계약 대출 이런 경우 제외를 시켜주고요.
두 번째, 정책적 목적 대출인 서민금융상품, 정부, 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이런 경우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은 적용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차주 단위 DSR의 적용 시 연소득 규모 및 대출 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를 보겠습니다. 자, 가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는 2.5%, DSR은 40% 적용, 40%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타 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연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만기 30년을 보겠습니다. 1억 6,900만원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5천만원은 4억 2,200만원, 연소득 8천만원은 6억 7,500만원, 연소득 1억원은 8억 4,4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소득이 늘어날수록 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연소득이 줄어들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만기 30년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DSR을 40%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2,200만원인데 그렇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4억이 되니까 남아있는 6억에 대해서는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SR을 적용하게 되면 LTV를 적용할 때보다 훨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가 적용되는 DSR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적은 사람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기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제 6번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신용대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정 주담대의 경우는 DSR 산정 시 실제 만기가 적용되고 있는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상품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을 적용해서 10년 분할 상환을 가정해 가지고 대출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10년을 7년으로 줄이고 5년으로 줄여 가지고 일단 상환 금액을 늘려서 대출 총액 금액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10년에서 2021년에는 7년으로 2022년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환 금액을 늘리고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도 있어 보이네요. 특정 분할 상환 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만기 최장 10년까지 적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제 7번입니다. 증빙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도 허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인데요. 차주 단위 DSR 전면 시행 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인정되는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증빙소득은 국세청 등을 통해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활용해서 추정한 소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찾아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과제 10번입니다. 생애 소득 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장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한 인정 기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제 11번입니다. 초장기 모기지 40년짜리를 도입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을 보게 되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그렇죠,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을 때 30년 만기까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는 40년 만기까지 이런 상품을 도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환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청년에 대해서는 만 39세까지도 청년으로 인정을 해주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7년 내 신혼부부에까지도 제공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우대 혜택 수준을 현행은 LTV, DTI 10% 우대를 하는데 이것도 상향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연소득 기준은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렇게 우대 혜택을 해주고 있는데, 소득 기준도 상향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고요.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우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주택 가격 기준도 상향을 해서 혜택 받는 사람 수를 늘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LTV 규제와 함께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중복해서 강화하면 할수록 앞으로는 상대적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출 금액도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더욱더 강화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관련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